파악된 피해자만 76명, 피해 금액은 무려 46억 4천만 원이나 됩니다. 법원장님이 5천만 원의 손해를 보셨어요. 180만 원 상당의 카메라를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사기치기 좋은 나라일까요? 왜 사기꾼들은 감옥에 다녀와서도 계속 사기를 치는 걸까요? 우리가 왜 사기꾼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혹시 사기당한 사람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으신가요? 창피하고 괴롭고 속이 쓰려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요. 심지어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거의 70%가 사기 사건이라고 할 정도로 오죽하면 사기공화국이라는 말까지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사기치기 좋은 나라일까요? 우리가 왜 사기꾼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지, 사기꾼들은 왜 잘 먹고 잘 살고 다시 돌아와서 사기를 치는 건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로맨스 스캠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와 사기를 뜻하는 스캠이 합성된 말인데요. 친분을 쌓은 뒤 돈을 갈취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재미교포 미군을 사칭한 킴 카스트로라는 여성의 사건이죠. 실제로도 얼마 전에 저도 DM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구글을 번역기를 돌린 것 같은 한국말을 써가면서 처음부터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계속해서 상대방한테 관심을 보이면서 다정한 말로 연락을 하다가 관계가 어느 정도 깊어지면 비로소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너와 결혼하고 싶다. 한국에 와서 너를 만나고 싶다. 술비가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돈을 갈취하는 건데요. 이 킴 카스트로의 레파토리는 돈다발이 가득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탈레반의 돈 500만 달러를 빼앗았는데 이를 환전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몰래 한국에 가져오는데 도와주면 너와 돈을 나누겠다. 이런 식의 수법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건의 조직원의 대부분은 나이지리아나 라이베리아 등 아프리카 지역의 국적을 둔 외국인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국내에도 자금 관리, 인출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이 있고요. 지난 5월에는 경기 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이런 로맨스 스캠 일당 4명을 구속했는데요. 파악된 피해자만 76명, 피해 금액은 무려 46억 4천만 원이나 됩니다. 피해자들은 사기당했다는 사실이 창피해서 외부에 숨기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몸캠 피싱, 그다음에 N번방 사건도 사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좀 다릅니다. 원래 몸캠 피싱은 화상 채팅 등을 하면서 상대방의 은밀한 신체 부위들을 촬영한 후에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해서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공갈범입니다. 또 다른 점은 이번에 문제가 된 김영준 같은 경우에는 협박도 하지 않았어요. 촬영한 영상 자체를 판매한 겁니다. 일종의 컨텐츠화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신종 범죄라고 할 수 있겠죠.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 성착취물 제작 관련 죄가 되고요. 그다음에 성인인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렇게 되는 거죠. N번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 사건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을 잘 알면 사기 피해를 안 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제 얘기를 간단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판사로 재직하던 2012년경에 이 180만 원 상당의 DSLR 카메라를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택배 거래 이런 거 한 거냐? 직거래였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DSLR 카메라를 팔겠다고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속 장소를 잡고 약속 시간 나갔는데 평범해 보이는 인상 좋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카메라도 우선 살펴보고요. 마음에 든다 이러면서 계좌번호를 물어봐서 돈을 붙이겠다 해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대화가 아이 키우는 문제, 일하고 애들 보느라 힘들다. 그랬더니 상대방도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자기는 그래도 좀 애들이 좀 컸다. 자기가 쓰던 아이 육아용품을 줄 테니까 주소를 알려달라. 막 이러면서 저의 환심을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상도 그냥 푸근한 인상에 공통된 관심사로 이렇게 저한테 호의를 베푸니까 그때 이제 마음이 좀 풀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입금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한 30분이 넘었어요. 30분이 넘어가다 보니까 저도 이제 빨리 들어가서 애도 보고 일도 해야 되는데 지체되니까 좀 초조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순간에 제 핸드폰으로 입금 문자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누구누구가 18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라는 문자가 딱 떴어요. 은행에서 보내는 양식과 동일해요. 원칙대로 한다면 인터넷 뱅킹 들어가서 입금됐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이미 30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아유 예 됐습니다 빨리 가세요 하면서 물건을 주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확인해보니 그 문자는 가짜였던 거죠. 그러니까 직거래였기 때문에 저는 사기당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고요. 이런 방법 사실은 그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처음 보이스피싱이 문제됐던 당시에 일선 지방법원의 법원장님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5천만 원의 손해를 보셨어요. 전화가 와서 당신의 아들을 납치했으니까 얼마를 달라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해봤죠 아들한테. 전화기가 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진짠가 보다 라고 해서 5천만 원을 보냈던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했냐면 이 아버지한테 전화하기 전에 이 아들한테 계속해서 전화를 했던 거예요. 전화가 넘어오니까 이제 아들이 전화를 꺼놓은 겁니다. 그 상황에서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야, 네 아들 납치했으니까 돈 달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나 그 법원장님이 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상황이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 수법이 더 정밀해졌어요. 공문서를 위조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했던 사건 중에 딸이 아버지가 사고로 인해서 보험금을 수여한 걸 갖고 있었어요. 전화해가지고 검사를 사칭합니다. 검사인데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 그러니까 그 돈을 인출해서 내가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테니까 그 직원한테 돈을 맡겨라. 그래서 그 장소에 나갔더니만 어떤 양복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보여줘요. 돈이 이렇게 범죄에 연루돼서 언제까지 보관했다가 돌려주겠다. 그래서 그 확인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문서를 보여준 거예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직인도 찍혀있고 아 맞는가 보다 라고 해서 줬던 거죠. 알고 봤더니 이게 다 보이스피싱이었던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수법이 전화를 못 끊게 해요. 전화를 끄면 당신 구속됩니다. 검사라는 사람이 구속된다고 하니까 이 전화를 못 끊는 거예요. 그 돈을 다 주고 나서야 확인해 보니까 그게 바로 사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사기와 관련해서 최근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죠. 세모녀 500채 전세 사기로 유명해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강서구에서 283채의 빌라로 사기를 친 사건도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일종의 갭 투자가 이루어졌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전세로 들어갔다가 시세가 떨어지니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문제가 된 사건. 단순히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이게 실체를 살펴보니까 어떤 거였냐면 신축 빌라에 분양 대행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양 대행사가 공인중개사들한테 문자를 보내요. 이 빌라를 얼마에 팔아달라. 그러면 수수료로 몇천만 원을 주겠다. 할 사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세입자를 데려오죠.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와 달라서 시세가 정해져 있지 않고 알려있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매매 가격과 전세 보증금 가격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전세 보증금이 높은 경우도 있어요. 전세 보증금을 매매 대금으로 지급해요. 그러고 나서 일종의 바지 소유자를 내세워요. 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기를 해가지고 소유자로 한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시기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수수료 몇천만 원 받겠죠? 그러고 나서 기간이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아유 죄송합니다 돈이 없네요. 그냥 이 집 떠안아 가져가세요. 집을 가져가라고 하면서 오히려 돈을 더 달라고. 그래서 실제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신 분도 있어요. 기존에는 이러한 범죄들에 대해서 그냥 갭 투자라고만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뭐 형사사건화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건 갭 투자가 아니라 전세 보증금 사기 사건이라는 거죠. 본인이 피해를 입은 걸 모르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기간이 끝나고 연장을 더 이상 안 해야지만이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거 아닙니까?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아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런 사례가 많긴 하지만 아직까지 선례가 없다 보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심사숙고한다고 지금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기소돼서 재판 가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파장이 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이 빌라라는 게 약간 좀 특성이 있습니다. 보통 3억 미만의 빌라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이 잠시 거쳐가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서민들을 울리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빌라라든가 아파트에 들어가시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이게 가능한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빌라나 아파트를 선택해서 들어가는 게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피해를 보신 분들이 대부분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그 돈을 찾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운이 좋아서 이체하자마자 연락을 해가지고 묶어둔다면 찾을 가능성이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 인출책이나 아니면 전달책이 받아서 바로 송금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넘어간 돈은 다시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주보자 중에 총책의 처가 한국에 있는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왔다가 잡힌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그 사건의 재판을 담당했었는데 자기 아이가 어리니까 제발 중국에 보내주세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남편이 다 한 거예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엔 정말 그런가? 나중에 기록을 살펴보니까 영화 조폭마누라 수준이더라고요. 오히려 남편보다 이 여성이 더 주동자급의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운 좋게 거의 주모자급이 잡힌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잡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는 사기 범죄가 많고 사기꾼들이 많을까요? 왜 사기꾼들은 감옥에 다녀와서도 계속 사기를 치는 걸까요? 지금 사기꾼들 보면 대부분 전과가 초범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2범, 3범, 4범, 14범 이렇게까지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한테 그 사기를 쳤던 사람도 다른 사람 걸 신분증을 위조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실명으로 사기를 쳐요. 나중에 처벌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체포돼서. 감옥에 가도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4개월. 아니면 6개월, 좀 더 반복되더라도 기껏해야 1년이나 2년 정도밖에는 형을 안 살거든요. 피해 금액대가 몇 억대가 되지 않는 이상은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 다음에 이만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쉽게 돈 벌었던 사람이 땀 흘려서 돈 버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제대로 적응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마음 먹고 제대로 일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도 힘들다 보면 바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왜 처벌이 이렇게 낮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1억에 1년형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서민들이 1억을 모으는 데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일부의 재산을 내가 잃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상 전체가 무너지는 정신적인 살인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 부족해요. 또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20억, 30억, 심한 경우는 몇백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건에 형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실제로는 5년, 10년 이렇게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1억이나 5천만 원, 2천만 원, 그럼 얼마를 해야 될 거예요? 더 낮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형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형을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 상대적으로는 작은 금액도 형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미국에서는 100년도 하고 200년도 하고 하는데 왜 우린 그렇게 못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미국하고 영국 법과 우리 법이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0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다 각각 하나마다 형을 정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1년씩이라고 정합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 10년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10개 범죄를 정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센 죄에 정한 형이 예를 들면 5년 이하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중에서 5년 이하를 정했으니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능하니까 7년 6월의 범위에서 전체 형을 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7년 6월 그걸 끝까지 다 하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래서 2년이나 3년 이렇게밖에 안 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 체계 자체가 영미법과 우리 법이 포함되어 있는 대륙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영미법처럼 이건 바꾸면 되지 않냐?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형사법 요거만 그냥 달랑 바꿀 거냐 아니면 전체를 바꿀 거냐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하루아침에 만약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럼 어제까지는 예를 들면 약하게 처벌받은 게 갑자기 오늘부터 세게 처벌받아요. 그럼 이게 형평성이 맞느냐는 거죠. 일종의 복불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제 체포되느냐 오늘 체포되느냐. 이렇게 되면 법이라는 게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생길 텐데 그걸 알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 법을 지키지 않게 된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걸 바꿀 수는 없지만 이거를 일부 도입하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또 한 가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단순 민사사건 내가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형사사건을 끌고 가면 돈 받기 쉽대. 그래서 다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형사고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사사건에서의 70%가 사기사건이에요. 형사건으로 오지 말아야 될 사건들도 형사건으로 오다 보니까 너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과부하 걸릴 수밖에 없죠. 사기죄에 대해서는 일부는 접수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너무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그냥 민사사건인데 또 형사로 왔네?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이루어져서 제대로 처벌받거나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전직 대법관이 연관된 사건이었는데요. 그 전직 대법관의 친척이라는 사람이 접근해서 이미 확정된 판결을 내가 대법관을 통해서 바꿔주겠다.
라고 접근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법관들 접대도 해야 되니까 내가 얼마 돈이 필요해. 이러면 돈을 받아갔단 말이에요. 녹취록에 봤더니만 유명한 법조인들은 다 나와요. 그런 사람들을 이름을 팔면서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피해자는 아직까지 그 피해를 당했다는 걸 인식 못하고 아직까지 속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대신해서 고발을 했어요. 근데 피해자는 뭐예요? 아직까지 자기가 속고 있다는 걸 모른다고 했잖아요. 나 피해본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혐의 없음. 피해자가 피해를 안 입었대요. 사기 사건의 본질이 속아서 돈을 준 건데, 그리고 아직까지 피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막아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를 했는데, 단순히 피해자 말만 듣고 지금 뭐 속은 거 아니라니까 혐의 없대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사기 사건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사기 사건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나 멍청하게 바보같이 사기를 당해, 이렇게 피해자를 탓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당했고 법원장님도 당했습니다. 멍청하다고 욕하신다고 하면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이건 누구라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 피해가 회복이 안 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걸 인식하고 좀 더 강하고 엄중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고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주변에서 혹시라도 피해를 보신 사람이 있다면 그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오히려 필요하지, 비난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해를 보거나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